처가 식구들 오면 집구석에 퀴퀴한 노인네 냄새 배니까 그냥 밖에서 재워. 환기를 일주일 내내 시켜도 안 빠진단 말이야. 그냥 여관이나 잡아줘. 아내의 부모님이 병원 검진 때문에 딱 이틀만 오시겠다는데 남편이 던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며느리 집에서 자고 가면서 반찬 타령에 빨래까지 맡기거든요. 근데 아내의 부모님은 냄새나니까 여관 가라고요. 아,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데. 아내가 7년간 모은 적금에 친정 부모님이 전 재산 보태서 마련한 아내 단독 명의의 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요. 일주일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텅 빈 집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냄새난다고 쫓아낸 처갓집,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5년 차, 저 최수빈은 서울 외곽 신도시 아파트에서 남편 박재혁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중견기업 경리팀 대리로 일하면서 매달 가계부를 꼼꼼히 적는 게 유일한 취미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내죠. 이 집은 제가 결혼 전 7년간 모은 적금 8천만 원과 친정 부모님이 철물점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태주신 1억 2천만 원 합쳐서 2억 원으로 마련한 제 이름 단독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재혁은 중소기업 영업부 과장이에요. 월급은 저보다 조금 많지만 결혼 당시 전세 보증금조차 없었고 시댁에서 보태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죠. 그런데 재혁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혁이 대자로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까딱거리며 말했습니다. 에고 허리야. 야, 최수빈. 이 집구석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나 알아? 내가 밖에서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니까 당신이 이만큼이라도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안 그래?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 낀 손을 멈췄어요. 실제로 재혁의 월급은 매달 거래처 접대비, 주말 골프 모임 회비, 시어머니 용돈으로 대부분 빠져나감을 씁니다. 가게에 남기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아파트 대출 상환과 공과금, 생활비는 사실상 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 김영순 여사가 처음 집들이에 오신 날이 떠오릅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출세했네. 그래, 역시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재혁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이런 번듯한 집도 사고 너는 참 복도 많다.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제 돈도 꽤 많이 보탰어요. 친정 부모님도 큰 도움 주셨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만 채 창밖을 보며 딴청을 피우셨어요. 저기 전망 좋다 얘. 재혁아, 너 고생 많았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이 선명해요. 회사 동기이자 유일한 절친인 한소라는 점심시간마다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소라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최수빈. 너 진짜 바보야? 아니면 호구야? 내 돈, 내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인데 왜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이거 제 집이에요. 라고 왜 말을 못해? 너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친다? 에이, 가족끼리 뭐 어때? 나만 참으면 조용한걸. 저는 매번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소라의 말은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혁의 형 박재호는 3년 전에 부인과 이혼했어요. 저는 한참 뒤에야 재호의 전 부인이 올린 글을 보고
이혼 사유를 알게 됐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재호의 무관심. 이 집안이 원래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눌러버렸습니다. 평일 저녁 퇴근 후 장을 보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재혁은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반찬 어땠어? 당신 좋아하는 걸로 신경 좀 썼는데. 재혁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귀찮다는 듯 내뱉었습니다. 응, 먹을만 했어. 그 한 글자가 돌아오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가계부에 재혁의 카드 명세서를 옮겨 적을 때마다 골프장 비용, 거래처, 술자리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이 사람 월급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한 달에 한 번 지방 소도시에서 철물점을 하시는 친정 아버지 최동호, 어머니 한말자에게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수빈아, 별일 없지? 몸은 안 아프고? 박서방도 잘해주고 있지? 엄마, 나 잘 지내. 이번 주말에 서울 구경 좀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개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우리가 가면 박서방 불편하기만 하지. 괜히 가서 눈치 보이게 뭐하러 가니. 우린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부모님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울에 올라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서울 볼 일 있다며 올라오셔서 우리 집에서 이틀씩 묵으셨어요. 올 때마다 형 재호의 빨래까지 보따리에 싸와서 제 세탁기에 돌리셨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 보시다가 혀를 차셨죠. 예, 냉장고 꼴이 이게 뭐니? 명색이 안 사람이 남편 먹을 것도 하나 안 챙겨. 우리 재혁이 얼굴 반쪽 된 거 안 보여?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풀떼기만 먹일 거야? 저는 뒤에서 시어머니가 싸오신 아주버님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가 묵고 가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쓰고 간 수건이 젖은 채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걸 집어 빨래통에 넣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이었죠. 그날 저녁 재혁이 안방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침대에 떡하니 기대 앉아 아주 신이 나서 통화하더군요. 어유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아이 수빈이가 엄마 가고 나서 이불 다 빨아놓는다고 난리예요. 걱정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가 힘들든 말든 다음 방문까지 덜컥 약속해버리는 이 사람.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앞으로도 끝도 없이 반복될 거라는 걸 저는 접시를 헹구는 차가운 물줄기 아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재혁이 밥을 뜨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번 추석에 어머니랑 형이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저는 국그릇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미리 나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재혁은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며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무슨 상이야. 원래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거. 이 말은 결혼 5년간 제 모든 불만을 눌러버리는 재혁의 만능 주문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시어머니와 형 재호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에 도착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 전체를 쓸고 닦고 환기까지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한 발 들어서더니 코를 킁킁거리셨어요. 집이 좀 눅눅하네. 환기 안 시켰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슬리퍼를 가지런히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과일 하나, 반찬 한 통 사오시는 법이 없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훑어보시더니 돌아서셨죠. 갈비찜은 했어? 저는 잡채는 해놨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재료비가 좀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손을 내저으셨어요. 재혁이 월급 받잖아. 그걸로 하면 되지, 뭘. 재혁의 월급에서 명절 비용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갈비, 전 재료, 잡채, 당면까지 전부 제 카드에서 결제됐어요. 형 재호는 거실 소파를 통째로 차지하고 TV 리모컨을 쥔 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기름 튀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재호가 소파에서 고개만 돌려 부엌 쪽을 보며 불렀습니다. 수빈 씨, 커피 한 잔만 줄래? 재혁이 형 옆에 나란히 앉아 맥주캔을 따며 웃었어요. 형, 우리 수빈이 요리 잘하지?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자랑하듯 자기 것을 보여주듯 던지는 말이었죠. 저는 프라이팬 위에서 전을 뒤집으며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저녁 차례상을 차린 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드셨어요. 씹는 신용을 하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우리 재혁이 입맛에는 좀 짠 것 같은데. 재호가 잡채를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올리다가 씹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은 이거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혼한 전 부인과 저를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이 안에서 이를 꽉 물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째 밤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고 재호가 작은 방을 썼어요. 저와 재혁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더니 부엌 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놓고 반찬통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며느리 살림이 좀 허술해. 저는 못 들은 척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시댁 식구들이 떠난 뒤 집안은 전쟁터 같았어요. 설거지 2대야, 이불 빨래 3채, 화장실 물때까지 혼자 치우는데 꼬박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혁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안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재혁의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로 보고 있구나. 다음 날 점심 회사 구내식당에서 소라에게 추석 이야기를 했어요. 소라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야. 그래도 시댁인데. 소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집 등기 내 이름이잖아. 왜 내 집에서 네가 바닥에 자? 입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추석 잘 보냈냐? 시어머니 잘 모셨고. 네, 잘 보냈어요, 엄마. 대답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딸네 집에 올 생각조차 못 하시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 침대에서 자고 갔다는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나오니 재혁이 또 시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어요. 재혁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수빈이가 삼계탕 끓여놓겠대요. 저는 삼계탕을 끓여놓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정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 친정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먼저 전화를 거시는 분이 아니라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수화기 너머로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빈아, 엄마가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서 한 번 더 봐야 한다더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았어. 저는 회사 복도에 서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안 좋으신 건데요? 아직 모르지. 정밀하게 봐야 안다고 해서 거기서 여간 알아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여간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서울에 딸이 살고 있는데 여간을 알아본다는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검진 전날이랑 당일, 이틀만 오시면 돼요. 됐다. 사위한테 패 끼치면 안 되지. 패가 뭐예요? 제 집인데요. 제가 모실게요. 꼭 오세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알았다.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 후 바로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보리차를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버지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매트리스 위에 토퍼를 하나 더 깔아야겠다고 메모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올 때도 이렇게 설렌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대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그날 저녁 재혁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최대한 가볍게 꺼냈어요. 재혁아, 우리 엄마 아빠가 검진 때문에 서울 오시거든. 이틀만 작은 방에서 주무시게 해도 될까? 재혁이 젓가락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집에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혁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에는 시설이 없어서 서울로 오시는 거야. 재혁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입술을 닦았어요. 호텔이나 여관 잡으면 되잖아. 꼭 집에까지 와야 해?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두세 번 오셔서 이틀씩 묵으시잖아. 우리 부모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 재혁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다르지. 어머니는 어머니고 처가는 처가잖아. 처가는 처가라는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왜 다른 건지 묻고 싶었지만 재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재혁이 빈 밥그릇을 식탁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근데 나는 불편하다. 안방 문이 닫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재혁이 밀어놓은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하다는 한마디가 뜻하는 걸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이 이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였습니다. 5년간 한 번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늘 있었던 재혁의 속마음을 저는 그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확인했어요. 다음 날 오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수빈아, 재혁이한테 들었는데 내 부모님이 온다며? 네, 어머니. 검진 때문에 이틀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남의 집 사람이 며느리 집에 눌러 앉으면 보기가 뭐하잖아. 사위 체면도 있는데 밖에서 재우는 게 맞지. 남의 집 사람. 제 부모님을 가리키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이에요. 그래도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를 남편 집에 들이면 안 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선의인 것처럼 포장한 그 말투가 더 무서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소라에게 시어머니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소라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그 시어머니는 매달 내 집에서 자면서 내 부모님은 남의 집 사람이래? 소라야, 나도 알아. 근데 이혼할 것도 아니고. 소라가 제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수빈아, 이건 시작이야. 이번에 네가 꺾이면 평생이래. 그 말이 유독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주무셔.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어머니가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입술을 다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사위 불편하면 안 되지. 아빠가 여간 알아봤어. 병원 근처에 깨끗한 데 있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그 밝은 목소리가 억지라는 걸 딸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눈치를 보느라 딸네 집 한 번 못 오시는 어머니의 체념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눈물 자국 위로 어떤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어요. 이번만은 참지 않겠다. 방법은 아직 몰랐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재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재혁이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뜨는 걸 지켜보다가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재혁아, 부모님이 이틀만 오시는 건데 엄마 건강검진이잖아. 제발 이번 한 번만 허락해줘. 재혁이 찌개를 후후 불며 숟가락을 놀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 얘기 또 해?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오셔서 이틀씩 묵으시잖아. 내 부모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못 오셨어. 그냥 사실만 말하는 거야. 재혁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더니 팔짱을 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면서 한쪽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오시는 거고 처가 식구들이 오면 집에 냄새가 배잖아. 솔직히 불편해. 저는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어요. 냄새? 무슨 냄새? 재혁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시골 냄새랄까? 있잖아, 그런 거. 이불에도 배고 소파에도 배고. 그냥 차라리 여간비 내가 줄 테니까 밖에서 재워. 그게 서로 편해. 숟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 집을 사는데 전 재산을 보태주신 부모님을 냄새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입. 재혁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싸우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어. 두 글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밥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부엌불을 끄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지금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차가운 선명함으로 가득 찼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문장이 감정이 아닌 사실로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에 내 부모님이 설 자리는 없다. 다음 날 새벽 잠을 설친 채 일어났어요. 재혁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아파트를 살 때 받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소유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최수빈. 재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가 가진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걸 인식한 순간 막연했던 분노가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회사 근처 카페에서 소라를 만났습니다. 소라가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살폈어요. 얼굴이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쥐고 어젯밤 재혁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냄새가 밴다는 말, 밖에서 재우라는 말. 소라가 듣다 말고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수빈아, 그건 내 부모님을 모욕한 게 아니야. 너를 모욕한 거야. 내 뿌리를 통째로 부정한 거잖아. 소라의 말을 듣고서야 그 한마디가 왜 그토록 아팠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혁은 제 부모님만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를 통째로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소라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저는 한참 커피 위에 떠다니는 거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소라야, 나 이 집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단독 명의잖아. 법적으로 내 마음이지.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한 명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쪽에 밝은 사람이라고요. 점심시간 소라가 소개해준 유진호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혼자 이름으로 된 집은 배우자 동의 없이 파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할 때 재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파시기 전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거를 확실히 챙겨두세요. 이혼 준비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 내역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에 대한 서류, 집을 살 때 계약서, 사본을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재혁과 마주 앉아 식사했습니다. 재혁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회식 빠져서 일찍 왔다. 그래, 집밥이 낫지. 저는 웃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이미 다른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이 식탁 위의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재혁만 모르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 그 주 토요일 오전 재혁이 골프 모임에 나간 사이 저는 운동화를 신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어요. 단지 앞 부동산 사무소 세 곳을 돌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5년 사이에 상값보다 약 1억 5천만 원이 올라 있었어요. 세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평수 급하게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나갑니다.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가장 믿음이 가는 그 사무소에서 집을 팔아달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사장님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은 알고 계신가요? 제 혼자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도 받았고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집 보러 올 분들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남편 출근 후 평일 오전이나 토요일 오전으로 잡아주세요. 사장님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저는 유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어요. 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남편분이 냄새 어쩌고 한 발언, 시어머니가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한 발언,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같이 살기 어려운 이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제가 가져간 통장 내역을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전에 모으신 적금 내역,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에 대한 서류, 이게 다 깔끔하게 남아있으니까 재산 문제에서 많이 유리하십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사본을 유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주 중반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병원 근처 여관에서 묵으시며 대학병원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검진 당일 반차를 내고 병원에 함께 갔어요. 접수를 도와드리고 대기실에서 부모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서 허리를 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간 깨끗하더라. 걱정 마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검사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경과를 지켜보자는 소견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겠다.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신 다음 주 토요일, 재혁이 또 골프를 나간 오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사고 싶다는 젊은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신혼부부인 두 사람은 거실과 부엌, 방을 돌아보더니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 가격에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그 부부를 다시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사장님이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매수인 쪽이 목돈을 갖고 계셔서 잔금 일정을 3주 뒤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이 제 별도 계좌로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약 이후 약 3주간 저는 집에서 티 하나 내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재혁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재혁은 달라진 게 없는 아내의 모습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림질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삿짐 목록과 이혼 서류 준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친정 부모님 집 근처 소도시 아파트 매물을 검색했어요. 서울에서 받을 돈이면 부모님 근처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사고도 여유가 남았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그림이 처음으로 꿈이 아니라 진짜 계획으로 다가왔어요. 이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빈아, 다음 주에 올라간다. 네, 어머니. 오세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냉장고를 비우고 가시는 이 루틴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뒤 혼자 남은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마지막이다. 잔금일 5일 전 연차를 내고 친정 부모님 근처 소도시를 직접 방문했어요. 부동산 두 곳을 돌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24평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신혼집인가요? 아니요, 저 혼자 살 집이에요.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곧 안정됐습니다.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부모님은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저는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따뜻한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잔금일 이틀 전 재혁이 출근한 사이에 택배 박스 30개를 주문해 현관에 쌓아뒀어요. 재혁이 퇴근하기 전에 제 집만 빠르게 포장했습니다. 옷, 책, 서류, 개인 물품. 소라에게 부탁해서 소라네 아파트 창고에 임시로 옮겨뒀어요. 재혁의 물건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평소와 거의 똑같은 상태로 유지해서 재혁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어요. 장금일 전날 밤 재혁 옆에서 마지막으로 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재혁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움도 미련도 슬픔도 아닌 어떤 고요한 끝이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게 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금일 당일 아침 재혁이 현관문을 닫고 출근하는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었어요. 저는 미리 연차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재혁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하니 집을 사는 젊은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잔금 절차를 진행하고 돈 전액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열쇠를 넘기는 순간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매수인 쪽에서 다음 주에 입주하신다는데 괜찮으시죠? 네, 오늘 안으로 비울게요. 오전 11시 미리 예약해둔 용달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소라가 반차를 내고 달려와 줬습니다. 소라가 트럭 뒷칸을 열며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어디서부터 할까? 많지 않아. 이틀 전에 거의 다 빼놨거든. 남은 건 혼수로 가져온 소형 가전 몇 개와 제 이름으로 산 생활용품뿐이었어요. 재혁의 옷과 물건은 안방 옷장과 서재에 그대로 뒀습니다. 소파는 재혁 거라 두고 왔고 TV도 재혁이 사온 거라 남겨뒀어요. 약 2시간 만에 트럭에 모든 짐을 실었습니다. 짐을 다 싣고 나서 저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커튼을 걷어낸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빈 바닥 위에 네모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5년을 살았던 이 공간에서 제 흔적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소라가 제 옆에 서서 거실을 함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응. 홀가분해. 소라에게 부탁해 트럭 짐을 소란의 아파트 창고에 맡기고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 복도에 이삿짐 박스 2개만 남겨놨습니다. 한 박스에는 재혁 앞으로 온 우편물과 공과금 정리 내역을 넣었어요. 다른 박스에는 유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이혼 서류 한 부를 넣었습니다. 박스 위에 메모지를 붙이고 펜을 들었어요. 당신 말대로 냄새 안 배게 집 정리했어요. 나머지는 서류 확인해 주세요. 펜을 내려놓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오후 5시 아파트 단지 건너편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떨림이나 긴장보다는 이상할 만큼 평온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소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카페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소라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보였어요. 오후 6시 40분 재혁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약 7분 뒤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이 터졌어요. 이게 뭐야? 집에 왜 이래? 어디야? 저는 최대한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앞 카페에 있어. 내려와. 10분 뒤 카페 유리문을 벌컥 열고 재혁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재혁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미쳤어? 집을 팔았다고? 어떻게 내 동의 없이?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간 서류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어디에 당신 이름이 있어?
재혁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더듬듯 훑었습니다. 입이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뒤 재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수빈아,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모시게 해줄게.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커피잔을 밀어놓고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혁 씨, 5년 동안 내 부모님은 당신한테 남의 집 사람이었고 냄새 나는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 와서 한마디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남편을 재혁 씨라고 불렀어요. 그 거리감을 느꼈는지 재혁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스 안에 서류 있으니까 확인해.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할게.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 위에 올린 양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소란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화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재혁의 부재중 전화 11통, 문자 6개,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3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조수석에 엎어놓고 앞만 바라봤어요. 백미러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돌아갈 필요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란의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전화기를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합쳐서 8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재혁의 메시지를 위에서부터 훑어봤습니다. 제발 전화 받아. 내가 잘못했어. 어디 있어 미칠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가니 톤이 바뀌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따질 거야. 하룻밤 사이에 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도 4개나 남겨져 있었어요. 수빈아, 이게 무슨 짓이니? 당장 전화해. 저는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세수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어요. 유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직접 연락은 삼가세요. 오늘 안으로 이혼 서류를 법원에 넣겠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안 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네, 맡기겠습니다. 그날 오후 재혁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수빈아, 내가 냄새 어쩌고 한 건 진심이 아니었어. 피곤해서 실수로 한 말인데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우리 집 문제잖아. 남한테 맡기지 말고 둘이 얘기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화면 캡처해서 유 변호사에게 보낸 뒤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 집이라는 말을 쓰는 재혁이 끝까지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소라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수빈아, 로비에 시어머니 왔어. 저는 소라의 방 창문 커튼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로비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게 보였어요. 재혁이 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동료한테 소라의 이름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라의 SNS를 뒤져서 동네 카페 사진의 위치 표시로 이 근처를 파악하고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실에 소라 이름을 물어 찾아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로비에서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수빈아, 나왔어. 내려와. 소라가 인터폰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수빈이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받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남이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저는 소라의 방 안에서 로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순간에도 남 탓이 먼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라가 경비실에 연락해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다음 날, 이번에는 재혁이 직접 소란의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차장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건물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수빈아, 나와. 얘기 좀 하자. 재혁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재혁을 내려다보며 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유 변호사가 곧바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앞으로 제 의뢰인에게 직접 찾아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끊더니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커튼을 놓았어요. 그로부터 닷새 뒤 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쪽에서 합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집 한 돈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주장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이길 수 있나요? 결혼 전에 모으신 적금 내역,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 서류, 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이 깨진 책임이 상대한테 있으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는 됐어요. 깨끗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유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칼은 안 쓰더라도 갖고는 계셔야 합니다.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재혁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한번 만나자고 해왔어요. 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만나실지 말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한 번은 직접 보고 끝내겠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만날게요. 약속 당일 유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혁과 시어머니 그리고 형 재호까지 3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재혁이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호만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수빈아, 내가 잘못했다. 내 부모님한테 못할 소리 한 거 다 사과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한테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요. 5년 동안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으신 적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무릎이 반쯤 꺾인 자세로 멈추셨어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재혁도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수빈아, 제발.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팔짱을 끼고 있던 재호가 끼어들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수빈 씨,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집안끼리 해결할 일이지. 저는 재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형님도 똑같이 부인 무시하고 어머니 편만 들다가 이혼당하셨잖아요. 왜 동생한테도 똑같은 실수를 시키셨어요? 재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유 변호사가 그 틈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여기까지 하시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재혁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수빈아, 한 번만 더 생각해줘.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데 유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다. 1층에 내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오후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재혁은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재혁 쪽 변호사가 집을 판 돈에서 재혁의 몫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유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앞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모은 적금 내역,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의 확인서,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주는 기록, 그리고 재혁의 카드 명세서에 찍힌 골프비와 접대비와 시어머니 용돈 이체 내역. 재판부는 아파트가 결혼 전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산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재혁에게 돌아간 몫은 결혼 생활 동안 같이 갚은 대출금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돈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재혁이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어요. 수빈아,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재혁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재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관 잡으면 되잖아.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남을 밖에서 재우는 거. 재혁의 입이 벌어졌다가 그대로 굳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재혁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벽에 등을 기대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무셨어요. 저는 다시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집을 판 돈에서 재혁 쪽에 줄 돈과 변호사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친정 부모님 근처 소도시 신축 아파트에 남은 잔금을 치렀어요. 입주일에 맞춰 소란의 창고에 맡겨둔 짐을 택배와 용달로 옮겼습니다.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작은 방으로, 안방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집문서였습니다. 발끝부터 올라오는 실감이 온몸으로 번졌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입주 다음 날 친정 부모님을 새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버지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시고 거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야, 깨끗하다.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시더니 부엌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싱크대를 만져보시고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창문 밖을 내다보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사는구나. 저는 두 분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아버지 옆에,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엄마 아빠한테 여관 가라는 소리 못해요. 이제 맨날 오셔도 돼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는데 아버지의 콧등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아버지가 동네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오셔서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냄새 타령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주를 한 잔 따르시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수빈아, 고생했다. 그 네 글자가 5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위로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그 무렵 재혁은 재판에서 받은 적은 돈으로는 서울에 전세를 구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소라를 통해 들었습니다. 재혁의 월급은 원래부터 골프비와 접대비와 시어머니 용돈으로 빠져나가던 터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형 재호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재호는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좁은 방에서 아들과 부딪히며 매일 같은 말을 하셨대요. 네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이 꼴이 됐다. 한 달쯤 뒤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라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재혁이 회사 회식에서 술김에 이혼 얘기를 다 했대. 그게 퍼져서 별명이 붙었다더라. 무슨 별명? 처갓집 냄새 난다고 했다가 집 팔린 남자. 소라 남편의 지인 중에 제역 회사 사람이 있어서 전해 들은 거였어요. 저는 통쾌하다기보다 허무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어느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동네 시장을 걸었어요. 철물점 비슷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공구들을 구경하시더니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여기서 하나 차릴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치며 웃으셨어요. 늙은이가 무슨. 두 분이 나란히 웃으시는 걸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이 소소한 웃음이 가능한 하루가 결혼 5년 동안 꿈꿨지만 가져본 적 없는 일상이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 집 한 채를 팔고 결혼을 끝낸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집 베란다에 서서 소도시의 조용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년간 참고 웃고 맞추고 양보하면서 잃어버린 건 집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되찾는데 아파트 한 채와 결혼 한 번이 들었다면 그건 비싼 값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치러서 다행인 값이었어요. 베란다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 전에 부모님 댁에 들러 아침밥을 같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잠자리가 이렇게 편안한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냄새가 밴다는 한마디로 아내의 부모님을 내쫓았던 남편, 결국 자기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매달 며느리 집에서 안방을 차지하던 시어머니는 지금 아들과 함께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처갓집 냄새 난다고 했다가 집 팔린 남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죠. 반면 수빈 씨는 부모님 곁에서 새 출발을 하셨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식탁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아버지의 고생했다라는 네 글자에 비로소 울 수 있었던 그 저녁,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소중함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함부로 대한 만큼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수빈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도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행복한 하루 되세요.